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초반의 평범한 여성입니다. 제 삶은 대체로 완벽한데 3개월을 제외하고는 말이죠. 그 3개월은 정말 강렬한 지옥이었어요. 그 기간 동안 겪은 사건으로 인해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제 사연은 소름 끼치는 공포소설 같은데 마음을 쥐고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지극히 평범한 제게 30살 때 부자인 남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2살 많았던 그 남편은 제게 무엇이 좋았는지 모르겠지만 한 달 이상 저를 열렬히 구애했습니다. 그 결과 저는 남편에게 마음이 기울어지게 되었고 6개월 동안 행복한 연애를 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뭐가 그렇게 급했는지 결혼하자고 청했습니다. 그렇게 수십 번을 해주었습니다. 너무 급한 느낌이 들어서 더 연애를 길게 하고 결정하겠다고 했는데 결혼하자는 말을 너무 많이 해서 모르게 또 넘어가고 말았어요. 예비시댁은 돌아가신 시아버지가 물려주신 큰 재산으로 청담동의 대저택에서 지내고 있었어요. 남편과 시어머니 둘이서 지내기에 엄청 과할 정도로 큰 집이었죠. 대문을 지나 마당을 걸어가는데 축구를 할 만큼 넓고 예쁜 꽃들이 빼곡히 심어져 있어서 꽃집에 온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윽고 현관문을 열고 남편과 집 안에 들어가 예비 시어머니를 처음 뵙게 되었습니다. 당신은 미정입니까? 안녕하세요, 어머니. 처음 뵙겠습니다. 처음 보고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네요. 오늘만 뵙고 그만 보면 좋을 것 같네요. 들으니까 너 대학도 별로구나. 집안 형편도 좋지 않다고 하더라. 보안이 이쁘장한 얼굴로 돈 많은 남자를 만나서 팔자 피려는 거 아니야? 내 말이 맞지? 어머님, 그럴 리가 없죠. 제가 흥숙제를 진심으로 사랑해요. 돈 때문에 결혼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오늘 당신을 여기로 부르는 이유는 내 아들을 다시 만나지 말라고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제를 파악해주세요. 알아들었으면 가세요. 시댁에 발을 딛자마자 이런 수모를 당한 저는 가슴에 상처를 심하게 받아서 그대로 나와 버렸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저를 따라 나와 무릎을 꿇고 사과했습니다. 미정아, 미안해. 우리 엄마에게 가족이라고는 나뿐이어서 저렇게 유난이신 거야. 내가 잘 설득하면 금세 허락하실 거라고. 그러니까 나만 믿고 기다려주라. 난 진짜 너 없으면 못 살아. 나도 오빠를 사랑해. 없으면 못 살 만큼. 하지만 어머님이 저렇게 날 싫어하시는데 어떻게 한 식구가 되겠어? 걱정하지 마, 미정아. 내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너랑 결혼할 거니까 무조건 날 믿어줘. 저는 시어머니의 하대와 무시해도 불구하고 남편과 헤어지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아서 기다려주기로 했어요. 그렇게 일주일 동안 남편이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시어머니가 저를 허락해 주셨어요. 갑자기 친근하고 상냥하게 대해주시는 것은 조금 불편해요. 어쨌든 남편과 결혼만 하면 좋았으니까 과거 일들은 묻어두고 잘 지내보기로 결심했어요. 상견례장에서 이야기가 잘 이어지고 있는데 시어머니께서 예상치 못한 말씀을 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헌신적이고 연약한 모습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애들이 저랑 몇 년 동안 함께 살았으면 좋겠어요. 맨 앞으로 같이 살자는 게 아니에요. 이후에 별도에 떨어질 때가 되면 신혼집과 혼수는 제가 다 줄게요. 제 딸이 시집살이를 찍힌다는 얘긴가요? 네, 미정아야, 이전에 사전에 말한 거라는 말인가요? 아니요,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어머님. 갑자기 시집살이를 하래요. 그게 어떤 말씀이세요? 이전에 그런 얘기는 없으셨잖아요. 나도 처음에는 같이 생각하지 않았는데 아무래도 내가 우리 집안 사람이 되려면 교육을 받아야 할 것 같아. 신부서 안 받는다고 생각해서 몇 년이라도 같이 살면 돼. 걱정 마, 나도 아들 며느리랑 오래 살고 싶은 생각은 있어요. 저 한평도 그 자리에서요. 처음에는 같이 살자는 제안을 받고 매우 당황했습니다. 이미 신혼집에 계약금을 걸어두었던 상황이라 그냥 분가해서 살 생각이었는데 시어머니께서 위약금을 부담할 것이라며 걱정하지 말고 시집으로 들어오고 같이 살자고 하셨습니다.
상견례 자리에서 급작스럽게 결정을 내야 했기 때문에 시집살이를 시도하기로 대답하게 되었고 결혼식 이후에 의리의리한 시댁에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저는 직장을 다니고 있어 아침과 밤에만 시어머니와 상대하면 될 것이라 생각했지만 뜻밖에도 시어머니께서 갑자기 직장을 그만두라고 하셨습니다. 신부 수업을 받으러서 직장에 다니는 이유가 뭐예요? 오늘부로 회사를 정리하라고 하더라고요. 언니, 그런 말 한 적이 없잖아요. 게다가 회사는 저에게 큰 자부심이라서 쉽게 그만둘 수가 없어요. 그 굴레에 갇힌 월급쟁이가 되어서 어떤 자부심을 느낄 수 있나요? 아들이 사업하면서 한 달에 얼마나 벌고 있는지 모르죠. 잔말 말고 회사를 그만두라고 조용히 간다고? 저런 고민을 한번 해봤는데 시집살이 하는 동안 휴직을 해도 된다고 결심했어요. 시어머니께서 교육을 받아서 미움을 좀 덜 받을 것 같아서 바로 회사에 휴직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시집살이는 정말 힘들었어요. 엄청 큰 집을 혼자 청소하고 빨래하고 관리하는 것이요. 여간 힘든 게 아니라고요. 시어머니는 웬만한 옷은 손으로 빨래를 해주시고 반팔 티셔츠까지 다리미질을 시키셨습니다. 또한 청결이 가장 중요하다며 입을 옷을 사흘에 한 번씩 세탁하셨는데 그것도 또한 스타키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시고 발로 밟아 빨리 하셨습니다. 아침 일찍 집안일을 시작하면 해가 져야 끝이 나서 개인 시간을 즐겨보기는커녕 발 뻗고 시간도 없었습니다. 너희가 왜 이리 굶더니 부모님한테 게으른 피를 물려받아 그런 거겠지? 그래서 내 부모님이의 전세 아파트에서 살고 있는 거라고. 사람은 자고로 부지런하고 성실하게 살아야 해. 그래야 짐승처럼 살지 않고 사람 구제를 할 수 있는 거라고. 어머님, 우리 부모님이 힘들게 고생하시면서 저를 키우셨어요. 매일 새벽부터 나가서 늦게까지 일하셨다고 해요. 게으른 모습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어요. 그렇게 부지런한데도 전세 아파트를 사는 걸 보니 꽤 무식한 모양이구나. 무식하면 손발이 고생이라는 말 들었지만 부모님이 딱 그래 보인다. 어머님께서 저를 뭐라 하시는 걸 이해하고 넘어가겠지만 우리 부모님을 욕하는 건 기분이 불쾌합니다. 앞으로는 부모님 형을 보시지 말아주세요. 꼭 못 배운 것들이 부모 형을 보면 불끈하더라. 왜 내가 전국을 찔러서 기분이 언짢아. 그렇게 나랑 사는 게 싫으면 나가도 괜찮아. 말릴 사람 없으니까? 힘들면 이혼하고 잘난 부모랑 알콩달콩 개고생하면서 살아라. 어머님, 제가 왜 이혼을 해야 해요? 이제 결혼한 지 일주일밖에 지나지 않았어요. 일주일이든 1년이든 아무 상관이 없어. 내 아들이 너랑 결혼하고 싶다고 하니까 난리 치는 바람에 받아준 거야? 이혼하고 더 잘난 여자를 만나려는 게 쉽지 않으니까. 언제든 나가고 싶으면 말해. 결코 그런 일은 없을 거야. 어머님, 전 누구보다 황소 씨를 사랑합니다. 그래, 그러면 한번 버텨보세요. 부인분은 매일 말도 안 되게 많은 집안일을 하셔야 해요. 시기상으로 문장의 완전성이 부족하므로 일부 내용을 면역해야 합니다. 아래의 문장은 이해할 수 있도록 조금 수정되었습니다. 저에게 시키셨습니다. 당신이 시키셨다. 끝없이 일을 시키셨지만 끝없이 일을 시켜도 그렇게 시집살이가 힘들긴 했지만 그렇게 시집살이가 힘든 것은 사실이지만 달만의 모든 게 적응되어서 달만의 모든 것에 적응하여 시어머니가 시키는 일은 척척 잘 시어머니가 시킨 일을 척척 잘 뭔가 하고 뜯어보았더니 누군지 모를 뭔가를 뜯어보니 누구인지 알 수 없는 이 결과 당신이 시키셨다. 기강을 잡는 걸 넘어서 너를 내쫓으려고 눈에 불을 켜고 괴롭혔답니다. 그러나 나는 시어머니와 우리의 저희를 몇 년 만에 알고 참고 나면 분가해서 남편과 행복하게 살 거라는 희망을 품고 꾸준히 버텼습니다. 끝없이 일을 시켜도 억지로 웃으며 집안일을 이어나갔습니다. 그렇게 시집살이가 힘든 것은 사실이지만 한 달 만에 모든 것에 적응하여 시어머니가 시킨 일을 척척 잘 해냈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생각지도 못한 큰 사건이 찾아왔습니다. 시어머니가 대문 앞에 있는 우편함에서 당신에게 온 편지가 있다며 전해주셨는데 뭔가를 뜯어보니 누구인지 알 수 없는 남자가 보낸 것이었던 그의 편지는 알고 있는 이에부터 시작하여
사랑을 아직도 받고 있는 사람임을 전하고 나중에 만나자는 말도 안 되는 내용이었습니다. 당황스러워한 그는 즉시 편지를 찢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당장 그 편지를 주워들어서 읽어버리셨습니다. 이게 뭐야? 너 설마 바람 피웠니? 이런 것까지 하는 년이었구나. 그러자 남자는 확신합니다. 어머님, 아니에요. 그 편지를 준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겠고 바람 피운 적은 더더욱 없습니다. 아셨다시피 매일 시댁에서만 지낼 뿐이죠. 또 알지 못하시지만 저는 밤에 몰래 나가지 않았습니다. 외간 남자를 만나고 들어오는지 말이야. 빨리 이슬 짓고 해라. 자수해서 강명 찾고 나의 아들한테 고백하고 이혼하고 나가라고. 잘못한 게 있어야 자수를 하든가 하나? 편지는 누가 장난을 쳤던가 저를 괴롭히려고 하는 짓일 거예요. 너가 말하는 게 왜 그러니? 날 보는 눈빛이 왜 그러는 거야? 설마 내가 한 짓이라고 생각하는 거냐? 이게 시애미를 뭘로 보고 그따위 의심을 해. 저는 시어머니가 한 짓이라고 강한 확신하지만 아닌 척하며 아니에요. 어머님. 제가 어머님을 의심한다니요. 말도 안 돼요라고 대답했습니다. 여하튼 저는 모르는 남자이니 의심하지 말아주세요. 그런데 이튿날부터 발신자 표시가 안 된 문자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내용은 저를 오래전부터 알고 있는 누군가가 당신을 사랑하고 만나자는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이런 일이 2번이나 생기니 시어머니가 한 행동이 아닌 거로 판단이 들었습니다. 저는 문자를 무시했지만 매일 같은 시간에 메시지가 계속 왔습니다. 또한 일주일에 한 번씩 우편함에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점점 공포에 휩싸이기 시작한 저는 남편에게 이 사실을 전했습니다. 여보, 누가 나를 스토킹하나 봐요. 며칠 동안 문자와 편지가 날아와요. 저는 편지를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인생이 일그러지며 뭐냐고, 이거 어떤 놈이 이런 짓을 한 거냐, 당신은 왜 이런 것을 숨기고 있었어? 진작에 나한테 말하지 않았어야 했는데 흥분한 저기요, 나도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당신이 괜히 오해할까봐 걱정이 됐어. 그리고 시어머니도 이런 일은 당신한테 알리는 게 좋지 않을 거라고 조언하셔서 가만히 있었어요. 이 사람아, 내가 당신을 외워야겠어. 당신이 어디 바람피기를 하는 사람이야. 어쨌든 이제라도 알았으니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어요. 경찰서를 찾아가 보자. 그래서 남편의 손을 잡고 경찰서를 찾아갔습니다. 편지와 문자를 제시하여 증거를 접수하려 했지만 경찰관이 기대를 하지 말라고 일러주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범인을 잡는 것조차 어렵다고 합니다. 협박을 하는 것도 아니고 단순한 연애 편지에 불과합니다. 낯선 사람이 이렇게 괴롭힌다면 처벌이 어렵다고 하며 엄연히 스토킹이라고 하네요. 한국 법률은 그렇다는 거려. 스토킹을 당하더라도 신체적인 피해가 없으면 잡아도 판사들이 풀어준다고 합니다. 어쨌든 신고가 접수되었으니 누군지 조사해 보겠다고 합니다. 남편과 함께 어이없는 대답을 듣고 돌아왔습니다. 스토커의 편지와 문자는 계속해서 왔습니다. 손발을 떨며 공포 속에서 살았습니다. 경찰서에 추가로 증거를 제출했지만 현재 제 지문이 없고 문자는 해외 사이트에서 온 것이라며 잡기 어렵다는 말만 했습니다. 경찰들은 제가 겪고 있는 일을 별거 아니라고 얘기하며 그냥 잊어버리라고 아무렇지 않게 말했어요. 제가 공포를 느끼도록 만들기 위해 전화번호를 바꾸고 우편함도 결코 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쩌다 시어머니가 편지를 전해주시며 이러한 말씨를 썼어요. 예, 너에게 몇 번째야? 이것도 뭐, 아직도 킹이고 뭐고 5살이야? 정말 편지 주인공이랑 바람이라도 피우고 있는 건 아니겠어? 그러지 않으면 매일 이렇게 편지가 날아오겠네? 그리고 내 핸드폰 번호도 바뀌었는데 문자가 온다며 이 정도면 바람이 확실한 것 같다고 솔직히 말해봐. 어머님, 그럴 리가요? 절대 아니에요. 제가 매일 겁에 질리는 걸 안 보이세요? 저 정말 누군지 모르겠다고요? 너 지금 연기하는 거야? 내가 보기엔 내가 여기저기 흘리고 다니면서 이런 일이 생긴 것 같은데 말이야. 너 내 아들 만나기 전에 몇 명이나 사귀었니? 솔직히 말해봐봐. 어머님, 제가 과거에 남자를 사귄 적이 있긴 하지만
그렇게 흘리고 다니거나 가볍게 만난 적이 없습니다. 괜한 오해하지 말아주세요. 오해인지 진짜인지는 두고 봐야 알겠죠. 너희가 지켜보고 있으니까 말이야. 꼬리가 길면 밟힐 거라고. 만약 내 예상대로 바람을 피우는 거라면 바로 아웃이야. 내 말을 알아들었어? 제 시어머니는 끝까지 저를 의심하고 계셨습니다. 제가 아무리 아니라고 하소연을 해봐도 결코 믿어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전 시집살이 아리아 스토커의 괴롭힘을 당하거나 몸과 정신이 온전치가 않았습니다. 결혼한 지 2달 만에 녹초가 되어버렸어요. 너무 지쳐버린 저는 모처럼 친구들과 수다를 떨려고 집안일을 끝내고 시어머니의 허락을 받고 나가왔어요. 그런데 집 앞에서부터 친구들과 약속한 장소로 향하던 길에 누군가가 따라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피해망상인지 확신이 들어 자주 뒤돌아서 확인했더니 한 남자가 확실히 나를 쫓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경찰에 신고하고 사실을 알렸지만 스토커는 이미 사라져서 경찰관은 신고만 받고 되돌아간 거였어요. 하지만 그 남자를 잡기는 쉽지 않았고 CCTV로 그를 쫓는 모습을 확실히 포착했지만 경찰은 그냥 일반인처럼 행동한 것 같다고 말해서 엄하게 대하지 말라고 했어요. 너무 화가 나서 경찰서로 가서 경찰이 무슨 일을 하는지 물었습니다. 소리를 고래고래 질렀다. 하지만 확실한 피해가 있어야만 처벌이 가능하다고 해서 별수 없이 경찰서에서 나와버렸다. 시댁으로 돌아가 내 남편과 시어머니에게 이 사실을 알렸더니 남편은 불같이 화를 내었지만 시어머니는 되려 바람을 피우고 돌아와서 괜히 헛소리하는 게 아니냐며 또다시 내 속을 긁으셨다. 어머님이 아니라고요? 제가 몇 번을 말씀드려야 믿으시렵니까? 그리고 바람을 피우고 와서 스토커를 본다고 거짓말하는 여자가 어딨겠습니까? 또 몰라요. 찔리는 게 있으니까 괜히 쇼를 하는 거지도 몰라요. 난 내 아들과 다르다. 끝까지 널 의심할 거라고. 엄마 이 사람이 얼마나 괴로워하는지를 알아요? 저는 똑같은 사람이 계속해서 뒤를 졸졸 따라오고 있다는 것에 얼굴을 찡그리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손에 땀이 쥐어진 채 시장 안으로 들어섰고 자연스럽게 이것저것 장을 보며 기회를 노렸습니다. 그러던 중 손에 쥔 시장 봉투가 가득 찼을 때 돌아서 스토커의 머리를 세게 날려버렸습니다. 왜 이러세요? 몰라서 물어봐요. 이 스토커야. 내가 잘못 범하고 있던 거 다 알고 있어? 지난번에도 날 따라왔었잖아. 커녕 편지와 문자도 다 내가 한 짓인 줄 다 알아. 당장 경찰에 신고해서 콩밥을 먹여주겠어. 이번에 아줌마는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건가요? 스토커인가요? 제가 왜 아줌마를 미행한 것이라는 소리입니까? 오리발 내밀지만 모두 네가 안 찌잖아. 너 도대체 누구야? 누군데 날 공포에 몰아넣었냐고. 와 이 아줌마 정신병자인가? 보니 아줌마. 저는 당신이 누구인지 모르겠어요. 그럼 스토커가 스토커라고 말할래? 지금 경찰 불렀으니까 나머진 경찰서 가서 말해. 이 나쁜 놈아. 아 진짜 억울해 죽겠어? 동네 사람들이 정신 나간 여자 좀 알려줘요. 멀쩡한 사람을 스토커로 만들고 있어요. 하지만 시장 사람들은 모여들어서 구경만 할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이윽고 경찰관 도형이 저와 스토커를 경찰차에 태우고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조사를 하던 경찰관이 저에게 스토커에게 사과하도록 하겠다는 요청을 받았어요. 아저씨, 이번에 대해 명확해야 합니다. 이 아주머니는 정상적이십니다. 주민들 속에서 생활하는 분인데요. 이 동네에 사시면서 스토킹을 하지 않을 것 같아요. 전에 저를 쫓던 남자가 그분이 아니라고요. 편지나 문자 메시지도 분명히 그분이 아니었어요. CCTV 영상을 확인해봤는데 전혀 다른 분이었어요. 누구가 편지와 메시지를 보냈는지 증거가 없다는 말씀도 있었죠. 아주머니는 이제 무고하게 지랄을 하는 분이라고 생각해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럴 리 없어요. 아저씨, 제 눈을 봐서 말해보세요. 아저씨가 저를 스토킹했다는 거 사실인가요? 아니에요.
알았어요. 그 여자가 후자식에서 몸을 보여준다고 그 여자를 스토킹하는 미친 짓을 왜 합니까? 남자의 얼굴을 자세히 보니 지난번에 저를 쫓던 남자와는 다른 것 같았습니다. 제가 제대로 미쳤어서 그런 짓을 벌인 거라고 판단이 들어 저지른 거라고 사과의 말을 전했습니다. 남자는 저를 무고죄로 고소할 거라고 소동을 일으켰는데 경찰들이 겨우 말려서 상황이 종료되었습니다. 그래서 시댁에 가자고 하자 시어머니가 눈을 흘리며 화를 내셨습니다. 너 바른 대로 말해라. 어디 갔다 오는 길이야? 시장을 보러 갔다가 3시간 만에 집에 기어들어와 어머님, 그게 사정이 있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사정이 바람 피우고 오는 게 너의 사정이냐? 누구랑 만나고 온 것인지 파는 대로 말해. 만나긴 누굴 만나요? 어머님, 저 방금 경찰서에 다녀오는 길입니다. 스토커인 줄 알고 잡았는데 엄한 사람을 찾긴 했지만 당연히 스토커가 없으니 스토커가 잡힐 리가 있겠냐? 이제 그만 줘. 그만하고 바람 피우는 거 인정해라. 다 인정하고 내 아들이랑 헤어져. 언제까지 저를 의심할지 모르겠는데 저는 절대 흥수 씨하고 이혼하지 않을 겁니다. 내가 이혼을 신청하면 바람 피우는 증거만 잡으면 된다고 시어머니는 계속해서 나를 바람난 여자로 여기며 꼭 증거를 찾겠다고 하며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며칠 동안은 편지와 문자가 잠잠할 것 같았는데 잊을 만하니까 다시 시작되었어요. 저는 내성 때문인지 무시하고 아무렇지 않게 집안일을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저를 소처럼 부려먹으며 사사건건 실비를 거쳤습니다. 요즘 문자나 편지가 오는데 별다른 얘기가 없다. 마치 기다렸다는 듯한 표정을 지어요. 혹시 비밀리에 만나는 게 아닌가요? 어머님이 아니거든요. 편지와 문자가 너무 많이 오니까 익숙해진 것 같아요. 누가 뭐 하는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꼭 벌 받게 할 거예요. 어머님, 시키신 일 다 했으니까 제가 좀 나갔다 오겠어요. 일주일 내내 일만 하다 보니 바람 좀 쐬어야 할 것 같아요. 바람을 쐬러 나가는 건가요? 아니면 바람을 피우러 가는 건가요? 시어머니의 꾸지람도 많이 듣다 보니 한 귀로 흘려들을 때도 있었어요. 저는 바람을 쐬러 호수공원으로 가서 실컷 바람을 맞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도 누군가가 제 뒤를 쫓는 것 같이 느껴졌어요. 구두를 신고 있는 사람을 확인하고 그래서 스토커의 정강이를 걷어차서 도망가지 못하게 마음을 굳혔다. 얼마 지나지 않아 제 뒤를 쫓던 스토커가 거리를 좁혀가며 따라왔다. 뒤를 돌아서 끈질기게 쫓던 그에게 갑자기 굽힌 다리로 정강이를 걷어차버렸다. 아니요. 아줌마, 왜 그러세요? 뭐야? 지난번 시장에서 만난 그 아저씨잖아. 아저씨. 진짜 제 스토커예요. 그게 무슨 소린가요? 그저 공원에서 산책 온 거예요. 스토커인지도 모르시다니요. 저쪽에는 제 아내와 딸도 있단 말이에요. 네, 아줌마랑 무슨 악연인지 모르겠다고? 그만 뒤를 따라다니며 의심받게 하는 행동은 왜 해요? 앞으로 마주치면